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시간은요, 우리 경제 전문가를 만나서 그분에 대한 해안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은 사실 이번 주 특히 힘든 시장을 겪었기 때문에 이분의 해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하실 분 어떤 분인지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 주실 겁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과 저희가 함께 할까요? 출생, 전라남도 목포시입니다. 국적은 당연히 대한민국이고요. 본가는 문장 파주 염시에다가 소속 이베스트 투자증권입니다. 이쯤 되면 누군지 아실 수도 있는데요. 별명은 염블리에다가 염라대왕까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내에서도 차장에서 이사까지 초고속 승진을 이뤄내신 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염승환 이사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실게요. 사실 우리 염승환 이사님, 저희 같은 거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진짜 희망입니다. 저도 이제 염승환 이사님 그 방송을 또 혼자 하시는 방송이 있거든요. 거길 통해서 이제 교육도 해주시니까 거기서 많은 정보도 얻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염 이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근데 잘 지냈다는 표현이 좀 그거 힘들어요. 주식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항상 좀 바쁘게 지내서 바쁘게 지내셨고. 네. 근데 사실 이게 주말에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말에 또 이렇게 제 소중한 시간인데 그래도 매일 경제에서 이렇게 원하신다고 하니까 흔쾌히 나와줬고 어쨌든 뭐 나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전 염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저는 거절을 못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출연 부탁을 하면 항상 이렇게 또 출연에 응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할 건데 오늘이요 염승환 이사님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이 박근호 매니저님이 무언가 더 준비를 했다는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뭘 준비한 준비가 거예요? 아니라 네. 우리 지난번에 염승환 이사님 6월 17일 날 토요일 날 출연하셨거든요. 네. 오, 근데 그것까지 기억을. 6월 18일 날 일요일 날 네. 딱 일어나니까 우리 염승환 이사님께서 문자를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네. 우리 혜리 씨가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진짜요? 6월 18일 일요일에 오후 7시에 박근호님 염승환입니다. 300% 상승주 네. 이거 뭐예요? 이거 많이 받으시죠? 고생 많이 하실 저도 것 받아요. 같은데. 저도. 네. 제가 직접 받아요. 진짜요? 여기 진짜요? 받으신 분들 저한테도 와요. 많으시죠? 맞아. 네. 이게 뭐냐면 염승환 이사님이 인기가 많으니까 요걸 또 이제 이렇게 포장해 갖고 그러니까 가짜 계정이죠. 그런 게 절대 네. 없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저 매일 방송을 회사에서 하기 네, 때문에 네. 항상 영상 처음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만큼 또 피해 보신 분들도 좀 네. 간혹가다 저희 회사로 연락이 또 오세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또 증권사 직원인 입장에서 이렇게 뭘 돈을 받고 네. 따로 뭐 이렇게 해주는 건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여러분들 그 개인정보 어떻게 알겠어요? 알아도 그건 불법이고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단체로 보낼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제발 제 이름이 들어간 처음에 네. 그거는 꼭 속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또 박근호 매니저님과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너무 높게 나와서 그거에 대한 또 불안감,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중동 정세가 너무 지금 안 좋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국내 증시가 참 휘청거렸는데 이렇게까지 흔들릴 일인가? 좀 이렇게 조금 알고 있는 얘기인데 사실 국채는 몰랐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흔들렸습니다. 앞으로 증시 다음 주 특히 어떨까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저는 뭐 사실 이제 단기 지수 예측은 참 어려운 게 우리나라는 좀 뭐가 문제냐면 네. 그 이제 국채 금리나 이런 것도 있는데 수급이 완전히 이게 꼬여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올해 좀 제일 걱정이 2차 전지가 7월까지 너무 좋았는데 네. 그때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상 이제 신용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주식을 샀거든요. 그때 이제 코스닥 신용장부 보시면 네. 근데 지금 요즘에 이틀째 보면 반대 매매가 역대 최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날은 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나면 지수는 한번 또 반등이 크게 또 나와요. 근데 그게 추세적 반등은 또 아니기에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좀 개인 투자분들 지금 고객 예탁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네. 46조까지 줄었어요. 58조까지 한번 찍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12조가 빠져나갔죠. 사실 그 중에 또 신용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땐 또 연말에 양도 차익 과세 문제도 좀 있고, 대주주분들이 항상 연말 되면 또 주식 비중 줄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걱정이 미국이 좀 좋아져도 우리나라는 지금 살 주체가 없어요. 주식은. 그래서 좀 오르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다만 주가는 충분히 빠진 건 맞아요. 뭐 네. 국채금리나 전쟁 리스크.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건 더 나빠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제일 걱정이 혹시 확전될까 봐. 전쟁. 아, 그렇죠. 네, 그것만 아니라면 지금은 도망갈 땐 절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싸졌고 더 나빠질 것도 그렇게 많지. 수급 말고는 별게 없기 때문에 뭐 국채금리도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보니까 더는 못 올라가더라고요. 약간 이제 제동이 걸려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좋은 기회는 맞는데 안타까운 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좀 떠나가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면 안 되는데 바닥을 자꾸 점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바닥이 지금보다 반대 매매가 한두 번 정도 더 나오면 그 정도에서 좀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네.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에 좀 아마 동의하시는지. 월요일 날 한번 예. 오전에 좀 나올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코스닥이 더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이틀 동안 반대매매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예. 알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월화 정도에는 어느 정도 그 좀 정도. 저점은 나오지 단기 저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저는 회색 코뿔소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회색 코뿔소라는 것은 이제 뭐야 이거 뚱뚱해갖고 빠르지도 않을 것 같은데 뭐 안 위험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코뿔소거든요. 근데 원래는 굉장히 위험한데 사람들이 간과를 하는 거죠. 근데 회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늘상 보는 거니까 흔하다 네. 표현인데 그럼 연희사님 우리 그 확전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모르잖아요. 확전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엄청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만약 확전이 돼서 시장이 더 나빠질 걸 생각하면 팔고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팔고 이거 굉장히 진짜 어려운 질문이고 전략인데 팔고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뭐 노려야 되느냐 아니면 어차피 손실인 거 그냥 뭐 누각이나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진짜 힘든 질문이거든요. 그 연희사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저는 이미 뭔가를 여기서 이제 현금화하고 액션 취하기 너무 늦은 지수예요. 네네. 예, 너무 늦었고 작년에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도 기억나시죠? 네. 그때 물론 전쟁 터지고 많이 빠졌어요. 근데 어땠죠? 결론은 다 그때 올랐죠. 버티신 분들은 네. 대부분 오히려 또 포트를 잘 조정하신 분들은 네네. 오히려 큰 수익을 내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작년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만큼은 저는 좀 아닐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저는 확정 가능성이 높게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바이든 대통령 내년 재선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재선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미국이 자동차도 좀 파업하잖아요. 네. 이 이슈 중에 하나가 나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지금 월급 갖고 못 살겠다. 그 원인이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재선의 제일 1순위는요. 물가를 잡아야 돼요. 네. 더 안정적으로. 근데 여기서 전쟁 터지면 물가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럼 재선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못 된 것도 코로나 탓이라는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예측 못한 이벤트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무슨 일을 해서라도 네. 확전은 분명히 막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상 일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확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금을 늘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정 부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지를 하는 거죠. 해지라고 하는데 전쟁 났을 때 올라가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일부 정유주라든가 정유주는 또 연말 배당도 많이 줍니다. 사실. 아니면 일부 방산주를 내가 혹시 모를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주식을 약간 바꿔놓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건 만약에 확전이 안 되고 여기서 금리 안정화되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잘 끝나잖아요. 그럼 V자 반등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른 데미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00이 깨진 구간에서 그것까지 생각하고 주식 비중 줄이는 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 이제 여윳돈 있는 분 입장에서 이게 저 종목이 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종목을 가져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 ETF 상품 중에 그냥 레버러지 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면 그렇게 그걸 담는 아니 저는 전략은 절대 어때요? 레버리지는 반대입니다. 아, 그거? 뭐 레버리지 인버스는 아예 안 하셨으면 그거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 개인 투자분들 중에 네.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걸 해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대부분 손실들을 많이 아, 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특히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2배짜리 상품이다 보니까 네. 이게 빠졌다가 지수는 본전이 와도요. 레버리지 회복이 안 돼요. 네. 그런 또 상품으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곧
지금 이제 아마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신용 쓰셔가지고 굉장히 네. 고통스러워하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결국 레버리지는 잘 쓰면 약이 되지만 못 쓰면 독이 되는데 확실하게 자기가 준비 안 된 분들 같은 경우 레버리지 그냥 함부로 썼다가 저는 아웃되신 분들도 많이 네. 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레버리지는 안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염승환 이사님께서 투자자가 꼭 주목해야 할 주제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주제별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주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바닥 통과 주목할 기업은 사실 계속해서 이 반도체 바닥론은 계속 나왔어요. 사실 뭐 그러니까요. 뭐 이게 올해다라고 하더니 하반기다 그러더니 내년으로 확 넘어가고 있어요. 예. 저도 잘 모르지만 예. 이제는 또 반도체 얘기네. 그러니까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반도체 나왔네. 약간 이런 근데 생각이 왠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 부담스러워요. 아니요, 반도체 잘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왜냐하면 우리 그 옛날에 그 늑대가 나타났다. 네. 그거 있잖아요. 마지막엔 아무도 안 믿었잖아. 약간 그 느낌이에요 지금. 약간 그 느낌. 예. 그러면은 저 반도체 돌아설 거라고 보세요. 좀 보니까 보고서 보니까 이렇게 돌아서는. 근데 이제 내용이 여러분들이 나오고 이제 주가만 보면 이게 요즘에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좀 반도체 여전히 안 좋나 이럴 수 있고 또 반도체 기업들 실적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실제 이미 업황은 돌아섰어요. 네. 돌아선 지 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체감을 못 하는 거지. 반도체 바닥은 이미 나왔고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 공급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디램 가격은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네. 가격 자체도. 그리고 마이크론 그 저번에 이제 실적 발표할 때도 좀 확실히 좀 돌아서는 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TSMC 같은 이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도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뭔가 이제 뭐 PC라든가 스마트폰 쪽에서 뭔가 조금씩 나아지는 신호들이 좀 잡히기 시작한다.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분명히 좀 돌기곤이 있다. 그래서 바닥은 이미 좀 지나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반도체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인데 그 우위를 조금 더 HBM 쪽에서 점하고 있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뭐 13만 원까지도 찍으면서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이게 그러면 업황은 턴어라운드 됐고 SK하이닉스의 개별적인 이슈로 보면은 엔비디아의 이번에 HBM3E를 납품하는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들도 혹시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하이닉스가 정말 놀라운 게 지금 증시가 급락하고 있는데도 안 빠집니다. 네.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고 올해만 한 거의 60% 올랐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는데 어떻게 60% 시총 3등주가 이해가 안 갔을 땐 결국 이제 말씀하신 대로 HBM 효과인데 네. HBM 거의 이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AI 칩을 독주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거의 독점을 하니까. 근데 HBM3 이제 2라는 또 신제품도 아마 이제 내년도에 그 양산을 해서 아마 2분기 경우에 아마 이 그 엔비디아 쪽에 좀 납품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번에 TSMC도 그렇고 수많은 그 반도체 회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계속 AI예요. 여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냥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공급이 아직도 좀 부족한 거죠. 공급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HBM에서 제일 앞서가는 건 삼성전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이닉스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항상 유연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물론 하이닉스가 뭐 맨날 삼성이 지라는 법은 없는데 네. 이게 주식 투자하시면 항상 그러거든요. 항상 1등은 삼성, 2등은 하이닉스. 이 쫓아가는 형국이었어요. 그 공식이 벗어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바뀌어버렸어요. 하이닉스가 선두에 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AI 시대를 이끄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는 주가가 올해 60% 올랐는데 삼성은 하면 20%밖에 못 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 차이인데 결국에 내년도에는 이런 또 고사양의 반도체가 더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아마 책 정기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하고 로봇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앞으로 시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I는요 수많은 데이터를 받아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옆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고성능이 도와줘야 돼요. 옛날에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메모리의 중요성이 앞으로 엄청 중요해집니다. 더 과거보다 시대 자체가. 그 선두에 선 업체가 하이닉스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하이닉스는 뭐 좀 많이 올라서 지금 부담은 돼요.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린 아무리 좋아도 지금 부담될 때는 투자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큰 조정이 또 나온다면
그땐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가 뭔가 좀 역사를 바꾸고 있어서 굉장히 좀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오히려 엄청 열심히 달리고 있는 SK 하이닉스 말고 그 뒤를 쫓아가는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1위를 근데 다시 이게 되찾을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특징이 뭐냐면은 결국 나중에 다 셋 다 비슷해져요. 아, 그래요? 처음엔 차이가 좀 있는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 앞서가면 나중에 하이닉스가 결국 다 쫓아오고 네. 하이닉스가 근데 이 HBM도 지금은 하이닉스가 앞서가지만 엔비디아 만약에 엔비디아 사장님이라고 쳐볼게요. 네. 셋이 이제 만드는 게 거의 똑같아요. 성능이. 그러면 셋 다 골고루 쓰는 게 낫죠. 그렇죠. 경쟁 붙이고. 예, 네. 그게 낫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은 잘하기 때문에 먼저 좀 앞서 나가지만 결국 내년 되면 이번에 마이크론도 좀 칼을 간 것 같더라고요. 네. 원래 HBM 이제 3 전에 2 버전이 있는데 여기서 3 갔다가 3E라는 이제 차세대 버전으로 넘어가요 단계적으로. 네. 근데 마이크론은 HBM 3를 그냥 건너뛰어버려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제 급한 거예요. 얘네도. 근데 삼성전자는 HBM3 올해 연말에 나오고 단계적으로 가는데 근데 네. 결국 내년엔 이 5세대 제품 전쟁이 다 펼쳐질 겁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삼성도 이미 칼을 갈고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추격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삼성전자가 이번에 너무 HBM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좀 안이한 판단한 거 아닌가. 네. 하이닉스는 HBM에 대해서 승부를 걸었던 것 같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이 너무 안 좋은데 HBM까지는 신경을 좀 덜 썼던 것 같아요. 그게 좀 패착이 아니었나 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요. 이 미국이 중국의 이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또 강하게 들어갔어요. 그때 또 중국 입장에선 그럼 너네 흑연 못 써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이제 쏠려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가 또 요즘 또 주가가 그게 좋지가 않아요. 그게 좀 자격이 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엔비디아 향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이게 좀 같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근데 다행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영향은 사실 크진 않아요. 그쵸, 그건, 예,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그 저사양 이제 AI 반도체도 이제 규제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 게 중국이 AI 굴기나 반도체 굴기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1인자가 되려면 어쨌든 첨단 기술에서 가장 선두에 서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반도체가 무게도 사실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중국에 그걸 이제 잘라버리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어쨌든 뭔가 좀 그 약간 싹이 이렇게 튈라 그러면요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기가 됐던 게 그 중국의 화웨이폰 네. 스마트폰 나왔잖아요. 네. 불티나게 팔리는데 놀라운 게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못 만들게 했는데 화웨이가 나왔죠. 직접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는 이대로 좀 또 안 되겠구나. 뭐라도 하려는 지금 상황이구나. 그래서 저사양 반도체가 이게 뭐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AI에 쓰는 것 자체도 아예 다 막아버리겠다. 이런 건데 다행히 스마트폰, 게임, 뭐 전기차, 소비재에 들어가는 그 AI 쪽은 규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이 더 메모리는 더 많으니까 그래서 당장 그렇게 큰 영향은 저는 좀 메모리 쪽은 없을 걸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사님 엔비디아의 20% 매출,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의 한 30-40%, 전 세계 반도체의 한 20% 정도가 중국에서 쓰이잖아요. 네. 근데 뭐 올 초서부터 나온 얘기긴 한데 이러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가 중국의 어떤 그 반도체 홀로서기 그러면 진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LCD 사업 망가진 것처럼 사실 뭐 그럴 가능 뭐 단기적으로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네. 이게 먼 미래를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건 뭐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진짜 뭐 돈을 쏟아 부어서라도 빨리 좀 만들자 했을 때 이사님이 생각했을 때 이게 뭐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냥 먼 미래 얘기니까 당분간은 신경 끄자. 네. 아니, 제 생각에 저도 그래서 반도체나 이런 이제 중국 이런 것들 책도 많이 찾아보고 읽어봤는데 제 스스로 이제 느낀 결론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2차 전지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2차 전지는 중국이 다른 나라 도움 안 받고도 그냥 자기네가 다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네. 그죠? 뭐 미국이 장비 규제를 하겠어요? 그쵸, 뭐 그쵸. 오히려 중국 걸 못 쓰면 이 2차 전지는요 사실 생태가 붕괴돼요 지금은. 네. 왜냐면 우리나라마저도 중국에서 뭐 전구체나 많이 수입해 오잖아요. 네. 그 정도인데 한번 반도체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메모리 첨단 반도체를 뭐 예를 들면 3나노를 만든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장비 회사 걸로 만들지 않잖아요.
그쵸. 그죠? 그렇죠.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네. 근데 거기 제일 핵심은 네덜란드 ASML의 그 극자의 손 공정. 네. 굉장히 이제 첨단 공정에 그 장비 그 회사 하나만 만들어요. 그쵸. 그리고 일본 장비 회사 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처럼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건데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가 공급망이요.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중국만 고립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 있는데 이 ASML의 장비가 없으면 못 만드는 거죠, 사실. 예. 그런 상황인데 반도체를 만약에 이런 스마트폰 쓰시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5년 후에 중국이 만약에 자립을 해서 만들었죠. 지금 정도 수준의 거를 만들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5년 후에. 그럼 여러분이라면 스마트폰에 5년 전에 반도체가 탑재돼 있다. 지금 스마트폰에 사시겠습니까? 안 쓰죠. 이건 안 쓰죠. 중국 사람들도 안 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속 기술 발전을 하는데 중국이 지금 네덜란드의 그 장비 못 받잖아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중국은 이게 갑자기 완전히 뭐가 바뀌어가지고 미국이 이제 장비 규제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야 너네 네덜란드 장비 써라, 일본 장비 써라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반도체 굴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주제를 잘 살펴봤고 바로 시간 관계상 바로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띄워주시죠. 고유가도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혜리 씨, 네. 기름 요즘 넣어봤죠? 네. 넣을 때 손 안 떨어요? 떨어요. 한 방울까지 다 들어가요. 떨것 같아요. 근데 떨 것 뭐 같아요. 너무 비싼데 너무 비싸니까. 네. 맞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유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유가가 올라가면 사실 미국도 좀 그걸 좀 걱정하는 거고 증시에도 또 이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이 혹시 저 유가 때문에 저 영향을 받는 섹터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영향 예. 받죠. 물론 이제 유가 때문에 뭐 주가 오르는 섹터도 있죠. 그렇죠. 뭐 요즘 보니까 뭐 가스 업체나 예. LPG 업체나 뭐 석유 판매하는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은 좀 올라가는데 극소수고 대부분은 좀 피해를 많이 봤죠.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항공주. 항공주가 정말 지금 많이 빠졌고 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 이슈로 인해서 이게 유가 오르다 보니까 또 안 좋은 쪽이 레저 업종들, 여행 업종이나 네. 여행 심리에도 또 되게 안 좋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보면 뭐 물론 전쟁과 직접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뭐 호텔 신라라든가 뭐 하나투어라든가 이런 레저 업종들이 정말 힘을 전혀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주와 마찬가지로 여행 레저 쪽이 좀 가장 심각하게 타격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유가 올라가게 되면요. 금리도 어쨌든 이게 물가 부담 때문에 네. 오르게 되는데 결국 이게 반도체한테도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반도체는 금리가 낮을 때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니까 유가 오르면 이 모든 게요 다 어쨌든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아까도 이제 기름 넣을 때 손 떤다고 하셨잖아요. 기업들도 뭘 만들려면 에너지나 이런 거 할 때 이 기름 네. 필요한데 손 떨리겠죠. 네. 만들 때는. 지금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정유주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네. 화면 통해서 함께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위에는 흥구석유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그 아래로 IMT, 휴니디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와, 이사님 정말 상승률이 어마어마한데 신중한 접근 또한 필요해 보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직접 이 채굴을 하는 기업은 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정유주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진짜 정유주는요 주가가 안 가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정유주 보통 우리 뭐라 그러죠? GS나 S-오일 네. 주가는 오히려 좀 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 기업들은 이제 석유를 어떻게 보면 유통하는 업체들이 좀 네. 많아요. 석유를 사와 가지고 이제 뭐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 유통을 하는데 항상 이제 전쟁 나면 저 기업들은 항상 올라갑니다. 중동에서 뭐 전쟁 난다거나. 근데 정유주가 왜 안 가냐면 정제 마진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원유를 사우디에서 사와요. 100달러에 사왔는데 휘발유 가격이 만약에 110달러면 10달러 마진 남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정제 마진인데 정제 마진이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어요. 아. 반대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지금 않고 있어요. 예, 이건 이제 어떻게 미국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 오른 만큼 이게 올라가줘야 정유주들이 좋은데 그 현상이 아직은 안 나오고 물론 이제 시차는 있어요. 나중엔 다시 또 따라서 오르겠지만 그래서 이 정제 마진이 좀 오르지를 못하고 있어서 실제 정유주들은 지금 오히려 좀 실적이 더 부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항상 투자할 때 생각하실 건
유가 올라가니까 뭐 정유주 무조건 좋고 수익 좋아지겠지. 이 논리만 가지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그 정제 마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약간 지금은 석유 판매 기업과 정유 회사는 좀 괴리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페이스북에 그 정한수 하나 떠놓고 WTI 지금 88불 정도고 브렌트유 92불, 두바이유 91불이거든요. 떨어지라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럼 분명 빈살만이 싫어요 누를 거예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뭘까요? 투자 포인트. 갈대와 짱새 네. 혼란 속 투자 포인트는 참 너무 힘들어요 시장이. 저도 사실 눈치를 보면서 이게 쉽게 손이 안 나가고 가지고 있는 것도 야 이거 팔아야 되나 막 이렇게 좀 혼란에 좀 빠지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보면 뭐 이렇게 매크로 같은 뭐 금리 이런 걸 봐야 된다, 또 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시고 네. 뭐 기업만 보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이렇게 금리나 이런 쪽에 충격이 나오면 그냥 멀쩡한 기업도 급락하게 돼 있어요. 시장이 무너지니까. 근데 지금은 기업보다는 일단 매크로 이 경제 환경이 더 중요한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이게 바뀔 때도 있어요. 네. 올해 상반기는 매크로보다는 기업이 더 중요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반기 바뀌었는데 결국 지금 힘든 게 3고 현상이잖아요. 지금 네. 강달러, 고유가, 네. 그다음에 고금리. 고금리. 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 우리나라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예. 이 모든 게 다 뭐죠? 비용 부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진이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가에 지금 당연히 안 좋은데 이 모든 근본 원인 중에 기본적인 건 다 어쨌든 금리다. 네. 예.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뭐 옛날 우리 그 사극 보면 우리가 이제 성에 있다고 치면 지금 세계국에 엄청난 적이 지금 몰려온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 고금리라는 그 강력한 적이 내 눈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퇴로가 없어요 지금. 네. 근데 약간 그래서 지금은 이 퇴로가 좀 뭔가 생길 때까지는 조금 이제 숨죽이고 좀 지켜봐야 되는 지금 약간 그런 시장 형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금리가 증시 반등에 있어서 참 큰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그리고 12월 FOMC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 CME 패드워치를 확인해 보니까 11월에 대한 동결 확률이 뭐 어제보다는 살짝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 96%까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12월은 다만 좀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이사님? 만약에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확전이 돼가지고 네. 그 국제유가가 진짜 120, 130 가면 그런 일이 만약 발생하면 한 번 더 올리겠죠.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는 보지만 그것만 없다면 금리 인상은 사실 그냥 저는 끝났다 이미. 예. 이미 7월로 이미 종료가 됐고 다만 이게 왜 힘드냐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5.5면 엄청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10년물 금리가 5% 붙었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아직도 5%인데 기준금리보다 낮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연준은 금리 인하할 생각이 1도 없어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시장은 조금 이제 경기도 좀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고 이렇게 고금리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오죽하면 약간 더 과장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금리 때문에 저도 죽겠습니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좀 낮춰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1등 기업마저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와버리니 그 나머지 기업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네. 근데도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얼마 전에 그 기자회견에서 뭔가 경제가 약간 그러니까 제 느낌은 그랬어요. 경제가 부러져야 인하하겠구나. 이 느낌을 좀 받아요. 그 전에는 인하할 꿈도 꾸지 마라.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금리 현상이 완화되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그게 좀 현실 좀 어려운. 그래서 너무 FMC에 이제 기준금리 더 이상 인하 안 하고 막 한 번 더 할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시중금리가 꺾일 수 있는 뭔가 이벤트가 하나 발생해줘야 네.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려면 경제 지표가 좀 망가져야 된다. 요게 좀 힘든 점이죠 지금. 너무 이게 어렵고 무거운 얘기만 네. 해가지고 굉장히 마지막 질문을 우리 혜리 씨가. 네, 좀 희망적인 질문으로 제가 마지막 마무리 해볼게요.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네. 이 와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섹터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래도. 네.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 우울한 얘기지만 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봐봐요. 올해도 보세요. 올해도 뭐 2,400, 500, 600 막 이렇게 갔을 네. 때 그때 2000년대 얼마나 광풍이었고 정말 꽃길만 열릴 줄 알았지만 그때 조심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때 흥분에 못 이겨서 높게 사신 분도 계실 그쵸, 거예요. 그쵸. 지금 결과는 다들 아시잖아요. 네. 작년에 한참 안 좋을 때 안 좋아서 손절하신 분하고 내년엔 그래도 올해보단 나아지지 않을까. 뭔가 변화를 보고 그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올해 상반기 좋은 성과.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작년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3고 현상이 지금보다 더 악화돼서 계속 이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네. 결국 이 금리도요. 경기가 이 상태로 고금리면요. 아까 일론 머스크 얘기처럼 경기는 둔화됩니다. 뭐 부러질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럼 지금보다 금리 낮아질 거예요. 물가는 더 네. 낮아질 거고 그 전쟁 이슈는 언젠가 소멸이 되겠죠. 네. 네, 그걸 본다면 지금은 내년을 준비해서 주식을 비중을 저는 오히려 늘릴 때다. 단 너무나 금리가 예전보다 높기 때문에 네. 기업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네. 부채 많은 기업 다. 그래서 포트 보시고 네. 정비를 하셔야 된다는 네.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을 늘릴 고민을 하신 게 아니라 내년에 좋아질 게 뭔지 고민하셔가지고 그쪽으로 포트를 좀 한번 네. 엎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걸 좀 아세요. 준비를 하는 단계군요. 오늘 저 염승환 이사님이 참 좋은 또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저는 염승환 이사님의 이게 제스처를 보면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딱 봤습니다. 어디요? 이 왼손에 금반지 있거든요. 금에 투자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인사이트를 주신 우리 염승환 이사님 보내드리면서 우문 연다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